여기 계신 분들은 모르겠어요. 그냥 결혼하신 분들도 있고 안 하신 분들도 있고, 결혼 안 하신 분들은 그냥 당면한 과제로서 어떻게 사회 활동을 하고 참여를 할 것인가 라는 것이 아마 가장 와닿은 아마 문제일 겁니다. 저는 이제 소개받은 대로 멕시코 내에서의 어떤 그 마케팅에 대해서 마케팅이란 도대체 무엇이고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특화돼서 지역적으로 마케팅을 수행을 할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전체적인 시간이 한 1시간 정도 있는데 저는 사실 그저께 휴가 가서 돌아와가지고 어저께 하고 오늘에 걸쳐서 불이 나게 교환을 만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교환 자체가 문제가 될 건 아닐 것 같아요. 우리가 개념적으로 갖고 있는 그 마케팅에 대해서 좀 이제 사례적으로 여러분과 좀 공유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허락이 되면 Q&A 시간을 갖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일단 마케팅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다 이제 연관이 되는 얘기인데요. 회사하고 개인이라는 걸 한번 나눠봤어요. 물론 제가 조금 있다가 그 HMM, 현대모터의 멕시코 계약장 때 하면서 저희가 작년 5월달부터 신차 판매를 개시해서 지금 한 14개월이 지났는데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해서는 그 실증적인 그 사례를 이제 보여드리고,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그 실질적인 사례의 한 3분의 2 가량은 동영상으로 했습니다. 동영상을 보시면 아마 100가지 말을 하는 것보다 그걸 보시는 것이 훨씬 더 재미가 있을 거예요. 현대자동차는 글로벌리 어떤 식으로 그 마케팅 스트래티지를 가지고 전개해 오고, 그런 엄브렐라 밑에서 멕시코는 어떤 특화된 전략을 가지고 예측해 해왔는가, 이것이 이게 요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기 전에 마케팅이란 무엇인가 라는 부분이에요. 아마 여러분들과 개념적으로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책에서 보는, 그리고 대학이나 아니면 MBA 과정에서 볼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물음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함축적으로 그냥 요약해 놓은 정의예요. 제가 그 현대자동차를 해외영업 본부에 입사를 해서 지금 한 23년 정도 해외영업 본부에서 이제 판매를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느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좀 간단히 추격해서 얘기를 하면 결국은 선택의 문제. 선택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매 순간 여러분이 인지를 하시든 아니면 못하시든 간에 항상 선택의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항상 선택을 해요. 이 자리에 오는 것도 일종의 선택이고, 저도 이런 요청을 받았을 때 이 자리에 쓴 것도 선택이고, 아니면 화장실을 가야 됩니다. 남자는 남자 화장실을 가죠. 그것도 선택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남자 화장실을 가는 거는 그냥 가는 거예요. 선택이라는 거를 못 느끼고. 왜냐하면 그렇게 학습을 받아왔기 때문에. 학습된 선택에 의해서 저희는 화장실을 가고, 의자가 있으면 앉을까 말까, 다리가 아프다 그러면 안 돼요. 항상 선택이죠. 제가 여기 개인하고 회사를 구분을 해놨는데, 결국은 마케팅도 일종의 그 선택의 문제입니다.
회사로 보면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거죠. 그 목적은 뭐냐면 이윤 창출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번다는 얘기죠. 돈을 벌기 위해서 회사가 존재합니다. 그걸 이제 목적으로 보는 거예요. 개인으로 봤을 때 각자의 목적은 아마 다 틀릴 겁니다. 결혼이 일종의 목적일 수 있고, 아니면 회사에 취직을 하는 것이 당연한 목적일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쉽게 얘기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미혼이 많다고 보면 결혼 자체가 일단 목적으로 둘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기 위해서 남자분들은 여자를 만나야 되고 여자분들은 남자를 만나죠. 거기도 선택이 항상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딱 봤는데 보는 순간 마음에 들어요. 그것도 일종의 선택인 거죠. 보는 순간 마음에 들면 이제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 시간이 1년이 될 수가 있고 2년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목적을 위해서, 결혼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능력 있는 사람은 8개월 만에 결혼할 수도 있고, 참고로 저는 4개월 만에 결혼했어요. 소개팅을 하고. 그래서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여자를 선택을 했고, 목적을 이루기까지의 과정이 있죠. 그게 투자입니다. 시간적인 투자, 가장 중요한 돈, 저녁을 먹거나 이벤트를 하거나 재화가 투여가 되는 거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똑같습니다. 개인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과 그 결정된 사항에 대한 어떤 일련의 과정으로서 재화가 투여가 되듯이, 회사도 이윤 창출을 위해서 끊임없는 선택과 집중을 하게 돼요. 우리가 이윤 창출이라고 한다면 무엇을 통해서 활동하냐면 판매를 통해서 하죠. 물건을 팔아서 수익을 창출합니다. 판매를 해야 돼요. 그 판매를 하기까지에는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기획 분야도 있어야 되고, 휴먼 리소스, 아니면 기획, 마케팅도 그 중에 하나죠. 그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수익 창출이라는 목적에 도달하게 됩니다. 마케팅은 그 중에 하나예요. 마케팅도 역시 돈이 들어갑니다. 마케팅은 이런 사례를 들었을 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미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현재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 미래 가치라는 것은 회사로 보면 수익이 되는 거죠. 수익 창출. 따라서 수익을 어떻게 극대화를 하느냐. 마케팅 비용을 줄입니다. 비용을 줄입니다. 그럼으로써 수익을 극대화합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지금 마케팅 활동을 줄인다는 것은 미래에 나타날 미래 수익에 대해서 현재 포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미래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해 현재 투자를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마케팅으로 구성합니다. 그게 이제 마케팅이에요. 그러면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보통 말하는 CSR, 기업의 사회적 측면, 그것도 일종의 마케팅이죠. 그런데 많은 회사들은 그거를 비용으로 봅니다. 투자로 보죠. 마케팅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회사에서 비용으로 미래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한 투자로 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 쪽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부러워요. 왜냐하면 돈을 쓰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실현되는 가치가 당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 뜬구름 잡는 얘기를 좀 시작을 합니다. 여기 보면 기업의 이제 패러다임 변화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기업이 어떤 식으로 패러다임이 변화가 되고 그거에 맞춰서 마케팅이 어떻게 쫓아가야 됩니다. 아니면은 기업의 패러다임에 앞서서 마케팅이 그거를 선도를 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뭐 다 아실 거예요. 상품 추종적, 시장 지향적, 시장 주도적.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쉽게 얘기하면 그래요.
멕시코에서의 자동차 산업을 예로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1920년대, 30년대 미국의 빅3가 여기 투자를 해가지고 공장을 세우죠. 거의 1990년대까지는 셀러 마켓이었어요. 파는 대로 팔립니다. 공급자 중심의 관점이었죠. 그러다가 그런 패러다임이 바뀌기 시작한 게 보통 2000년대 초반으로 봅니다. 멕시코에서는. 그 시점 뭐냐면 일본 메이커가 멕시코에 차를 팔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기존의 빅3가 그동안 도도하게 공급자 위주로 해가지고 큰 소리 치면서 팔던 시대가 바뀌기 시작해요. 그 멕시코 내에서는 그건 2000년대로 봅니다. 2000년대 초반.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1995년에 혼다가 들어오고 2002년에 도요다가 들어오고 2005년에 마츠다가 들어오면서 현재의 상태로 시장이 패러다임이 이제 고착이 되죠. 그때 가서 고객의 가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러면 후벌주자로서 현대자동차가 작년 5월 달부터 판매를 시작을 했는데 그거를 뛰어넘는 다른 게 또 무엇이 있느냐. 이게 이제 저희 쪽에서 주어진 하나의 숙제였죠. 그건 제가 나중에 이제 사례나 동영상을 보면서 이제 공유를 하도록 하고 곧 다가올 것은 뭐냐면은 이제 시장 주도적이라는 그 시장이 형성이 될 텐데 이미 이건 실현이 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애플 사례를 많이 들죠. 애플은 뭐냐면은 고객의 편의성은 둘째치고 회사의 편의성을 지독하게 추구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아직 무식하니까 우리가 만드는 거를 잘 보고 매뉴얼 잘 숙지를 하고 이거에 따라서 써. 이런 거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뭐 고객은 왕이고 고객은 하늘같이 섬겨야 된다라는 것이 아직까지는 고착화가 되어 있지만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건 이미 소멸된 현상이죠. 기업이 자신감을 가지고 고객을 끌고 갑니다. 그건 애플뿐만이 아니에요. 자동차 회사로 보면 가장 대표적인 게 아우디. 아우디가 왜 그러냐?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자동차라는 것은 뭐냐면 편하게 소음도 없이 파워풀하게 잘 달리고 장고장이 없는 그런 운반 수단으로서 지금 아직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우디가 왜 소수 초일류 기회라고 그러냐면은 거기에 굉장히 섬세한 테크놀로지를 많이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그건 이미 10년 전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렇게 딱 새 차를 사가지고 문을 딱 열잖아요. 그럼 새 차 냄새가 있어요. 우리가 익숙한 새 차 냄새. 가죽 냄새일 수도 있고 플라스틱 냄새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새 차 냄새가 있어요. 그건 이미 우리가 인식에 딱 박혀 있어요. 그거를 탈피한 실질회사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오감을 만족시키는 차를 개념을 10년 전부터 아우디가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딱 했을 때 어떠한 냄새가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편안함을 느끼게 합니다. 딱 앉아서 핸드 그립을 딱 했을 때 어떤 촉감의 그립이 사람으로 하여금 가장 편하게 됩니다. 방향 지시등을 켰을 때 어떤 레벨의 데시벨 정도가 귀에서 거부감이 없이 편하게 들리게끔 하는가 라는 개념을 최초로 도입한 거죠.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렇죠? 냄새가 좋은데? 편한데? 이러고 말죠. 무식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고객들은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결코 현명하지 않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오피니언 리더로 해가지고 이끌어갈 수는 있을지언정 대다수의 소비자들은 그걸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일부 초일류 기업이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고객을 선도를 하는 겁니다. 그거에 맞춰서 마케팅 패러다임도 당연히 바뀝니다.
우리가 마케팅이라고 그러면 브랜드하고 떼어놀래야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브랜드라는 게 뭐냐? 브랜드. 브랜드 그러면 딱 떠오르시는 거예요. 나이키, 자고, 나이키, 이미지. 그 브랜드는 뭐냐면 맞아요. 나이키 용어입니다. 용어. 브랜드. 자동차 브랜드.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있죠. 아니 도요타일 수 있고 운동화 그럼 나이키일 수도 있고 여기도 뭐 여러 가지 뭐 이거는 뭐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사전적인 의미예요. 명칭이나 용어죠. 이거. 명칭이나 용어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멕시코에서 현대자동차 그러면은 아직까지 뭐지? 이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통 인지도라고 그러는데 인지도가 아직까지 낮습니다. 물론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현대자동차 자체로만 보면 자동차 브랜드 가치, 브랜드 가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인터브랜드라는 그 업체가 있는데 2014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동차 업체에서는 지금입니다. 밸류로 따지면 104억 불이에요. 한 12조 정도 되죠. 10조가 넘죠. 104억 불. 근데 7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럭셔리 브랜드까지 포함해서 1위가 도요타, 2위가 메르세데스 벤츠 이렇게 나갑니다. 7위가 현대자동차, 8위가 아우디예요. 글로벌리 그 어떤 그 브랜드 밸류 자체는 굉장히 높은데 이 시장에서는 불행하게도 브랜드 인지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죠. 왜냐하면 그동안 차를 팔아오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브랜드라는 것은 명칭이며 용어고 그거를 통해서 사람이 인식이 되는 단어입니다. 티셔츠는 폴더인 거지. 그런 거. 그러면은 도요타나 메르세데스 벤츠가 어떻게 자동차 메이커에서 1, 2위가 됩니까? 뻔한 거예요. 일관성 있고 지속적이면서 차별화를 통해서 슈퍼 브랜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건 다 아시겠죠? 차별화. 차별화가 뭔가요? 차별화가 뭐죠? 라는 생각을 했었죠. 다른 거. 좀 특별한 거. 맞아요. 차별화라는 의미는 뭐냐면, 맞아요. 뭔가 틀려야 되는데, 함축적으로 무슨 의미가 또 있냐면은, 다른 것보다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나아야지 이게 차별화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배가 아파서 대변을 보는데 그게 물거나 되다. 이래서 차별화가 되는 거다. 차별화의 개념은 뭐냐면 뭔가가 더 나은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포함이 됩니다.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흔히 차별을 해야 된다, 달라야 된다 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 정확한 뜻을 몰라서 그럽니다. 뭔가 플러스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가 작년 5월달부터 판매를 개시를 해서 기존에 있는 일본 업체나 아니면 유럽 업체에 대비해서 차별화된 게 뭐냐? 라고 물어본다면 참 막막하죠.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다른 거보다 나은 게 뭐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설정을 했는 게 5년 워런티 10만 킬로미터 5년 워런티를 하나의 소극적으로 듭니다. 그게 차별화입니다. 다른 메이커들은 보통 2년 내지 3년에 6만 킬로미터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차별화라고 예를 들 수가 있을 거예요. 차별화는 물론 다르긴 다르지만 뭔가 더 경쟁사보다 나은 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차별화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그거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마케팅 활동이 필요한 거죠.
요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현대자동차에 관련돼서 이제 들어갈 겁니다. 뭐 잘 모르실 거예요. 모던 프리미엄이라고 보면은 뭐 좀 애매하죠. 그렇죠? 저도 아직까지 이해를 못해요. 나중에 이제 뒤에 소개를 하겠지만 품질 경영, 글로벌 경영, 브랜드 경영이라는 게 있죠. 이거는 이제 요 다음 장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브랜드 경영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차별화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지속적이고 일관된 거는 있죠. 품질도 좀 높이고, 그렇죠? 해외 공장을 현재 지금 11개가 있는데 해외 공장도 많이 세우면서 양산 체제를 구축을 한다는 거. 이건 하드웨어적인 거는 누구나 다 해요. 결국은 브랜드입니다. 여기서 차별화가 나오는 거죠. 아마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중요한 어떤 그 요소 중에 하나가 아마 이 차별화일 겁니다. 멋있죠 이거? 현대자동차는 1976년도에 에콰도르의 그 포니 6대를 처음으로 수출을 했어요. 6대를 수출을 하고 받은 게 뭐였냐면 바나나 받았어요. 바나나. 에콰도르. 돈은 못 받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사줄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76년도에 가장 만만한 에콰도르 찾아가가지고 대리점 지정을 하고 6대를 팔았는데 바나나로 줄게 그래서 바나나를 갖고 왔죠. 무지 장사가 잘 됐어요. 그때만 해도 바나나가 굉장히 귀한 음식이었죠. 그때 지정한 대리점이 아직까지 에콰도르 저희 대리점이에요. 제일 오래된 대리점. 그때 이후로 해가지고 쫙 이렇게 오게 됩니다. 1990년대 말, 그 다음에 정확히 따지고 보면은 2007년, 그렇죠? 그 다음에 2009년, 이런 식으로 좀 개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1999년에 최초로 10년 10만 마일 미국에서 워런티를 개시를 합니다. 이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큰 병점을 맞게 되죠. 현대자동차의 수출 시장. 그러다가 99년도에 아까도 나왔던 품질 경영을 시작합니다. 품질이 완벽한 차를 만들자. 이것 때문에 죽을 뻔했어요. 거의 밤을 새우고 그랬죠. 저는 이제 이때 당시에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잠을 못 잤어요. 보고 샀습니다. 미국의 공장을 2005년대에 짓고 나면서 글로벌 경영이 시작이 됩니다. 이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해외 공장이 들어섰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보시겠지만 2011년도에 브랜드 경영을 이제 발표를 하게 되죠. 네, 요 사이에서 보시면은 이 곡선 자체가 좀 계속 좀 증가를 하죠. 판매가 굉장히 큰 위기가 한 번 있어요. 그게 어느 때냐면은 한 요 정도쯤 될 겁니다. 중국의 행동이죠. 어느 기업이나 항상 위기가 있어요. 위기라는 것은 뭐냐면 내부적인 것일 수 있고 외부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근데 결론은 99%는 항상 내부예요. 그 내부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외부 상황을 설명을 하는 것뿐이에요. 2008년, 9년도 이때 아시겠지만 도요타가 큰 위기를 났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나죠. 품질 문제, 리콜 사태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태국이라는 세계 글로벌 허브에서 또 쓰나미 때문에 와장창 공장이 늘어서 이러면서 큰 위기를 맞습니다. 근데 쓰나미 같은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품질 문제가 도요타에서 이제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이 시점에서. 그게 왜냐면 너무 많이 만들어서 그래요. 너무 많이. 그러니까 품질을 컨트롤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무지막지하게 만든 거죠.
그리고 팔기 위해서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이때 하청업체들을 쥐어짜가지고 원가 경쟁력을 또 향상시키고 이러면서 차를 싸게 많이 만들어내는 시기였습니다. 그때가 피크였어요. 그러니 품질 문제가 생깁니다. 하청업체가 품질을 담보를 못하고 그리고 본사 자체가 그 많은 양에 대한 퀄리티 컨트롤이 안 됩니다. 이때 당시에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이때는 제가 이제 독일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 연구소며 해가지고 프로젝트를 그때 진행을 하고 있었던 것이 간단해요. 현대자동차는 퀄리티를 계속 유지하면서 맥시멈으로 팔 수 있고 만들 수 있는 개수가 몇 대냐 이겁니다. 그때 맥켄지 보고서에 의하면 도요타 자체에서는 뭐냐면은 한계를 900만 대로 봤어요. 900만 대가 넘어서면서 그게 깨지기 시작한 거고 당시의 현대자동차는 얼마였냐면은 650만 대에서 700만 대. 그러면서 팽창인도에 있는 판매가 증가되는 그 시점에서 한 번 쉬어가는 포인트를 잡아야겠다 라는 게 목표였어요. 그러면서 주창을 한 게 브랜드로 간 겁니다. 더 이상 물량으로 승부를 하지 않고 우리도 제값을 받는 브랜드로 선정을 해야겠다 라는 포인트가 바로 이 포인트죠. 그거는 도요타의 사례에서 저희가 교훈을 얻어가지고 연구를 하고 결론을 내린 부분이었어요. 여기 보면은 정봉 회장님 안 들렸네요. 정의석 부회장. 스위스 제네바 모터쇼 때 You Thinking New Possibility라는 브랜드 경영을 최초로 얘기를 합니다. You Thinking New Possibility가 뭐냐? 말 그대로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가능성을 찾자는 거예요. 차별화를 하자는 얘기예요. 다른 방면으로 가야 돼요. 클릭 좀 해주세요. 브랜드. 이제부터 동영상 계속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거 만드는 거. 전체만. 제가 얘기할 때 한 3분의 1은 동영상인데 이제부터 안 되나요? 그럼 아까는 혹시 뭐 질문사항이나 딴 거 뭐 물어보실 거 있으면 예, 좀 전에 말씀하신 차별화, 그 차별화에 대한 그 차별화를 말씀하실 때 제품의 차별화를 고집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이미지, 그러니까 브랜드 자체에만 그 차별화를 해야 되는지 그거는 그러니까 어느 쪽을 상대적으로 두개 단지 아니면은 브랜드 쪽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결국 브랜드가 제값을 하기 위해선 프로덕트가 맞춰져야 돼요. 그러니까 브랜드 밸류라는 거는 결국 프로덕트가 맞아요. 그러니까 같이 가치가 아니라 우선순위를 준다면 당연히 프로덕트가 당연히 차별화가 돼요. 그러니까 프로덕트 자체는 그대로인데 브랜드를 차별화한다. 그건 좀 약간 그리고 프로덕트 자체가 차별화가 돼야지 브랜드를 차별화하기가 쉬워요. 네. 굉장히 무지식적이고 새로운 걸 경험해보지 않으려고는 멕시칸 상대도 어떻게
그러니까 약간 익숙한 것만 사용하는 거를 그런 거를 굉장히 좋아한다거나 네. 이런 사람들의 상태에서 어떻게 마케팅을 하실 건지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해요. 일단 멕시코 사람이 일단 고지식하고 편한 것만 찾으면서 익숙한 것만 한다 라는 거는 멕시코 사람만의 특성은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이 볼 겁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죠. 멕시코 내에서 이런 시장 상황에서 브랜드 이미지도 굉장히 낮은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는 여기서 사업을 해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기도 굉장히 좀 복잡한 시장이에요. 복잡한 시장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세그멘테이션이 많이 됩니다. 시장이라는 게 단일 시장이 아니고 그 시장에서 보통 이제 저희가 이렇게 마케팅에서 보면은 흔히 얘기하는 4P, 3S가 많이 있고 그 3S 중에 하나가 세그멘테이션이죠. 시장 세분화 전략. 시장 세분화 전략이라는 것이 기업이 시장을 임의로 세분화해가지고 그쪽을 속으로 해서 팔겠다는 게 아니고 시장 자체는 세분화가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닛산이라든지 닛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일본 메이커로 알고 있지만 여기 멕시칸 애들은 다 멕시코 자국 메이커로 알고 닛산이라든지 우누라든지 이런 세그멘테이션은 뭐냐면 중저가 세그멘테이션. 그럼 중급의 세그먼트는 예를 들어서 일본은 아니고 저기 예를 들어 GM이라든지 포드라든지 중상위 최근에 들어온 마스다라든지 상위급이 이제 유럽 및 일본 및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그멘테이션이 되어 있는 거죠. 이런 포지셔닝을 어디다 두는가는 기업의 몫입니다. 시장이 세분화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세분화된 시장에서 우리 프로덕트는 어느 곳에 포지셔닝을 해서 파는가 라는 문제. 이게 이제 4P 중에 하나의 포지션. 프로덕트 포지션. 차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럼 현대는 지금 어디를 분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벤치마킹으로 하고 있는 데는 지금 마츠다예요. 마츠다가 왜 그러냐면 글로벌리 이제 저희랑 반대예요. 글로벌리 굉장히 별 볼일 없는 데죠. 마츠다. 근데 멕시코에서만 유독 잘해요. 그거는 뭐냐면 편승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승리. 기존에 도요다나 혼다가 닦아놨던 그런 이미지의 편승을 하는 거죠. 우리도 일본이 비슷해요. 그러면서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급속도로 시장 감시를 했어요. 젊은 층을 타겟으로. 우리는 멕시코 밖에서 딴 데 중남미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중남미 쪽에서 저희가 브랜드라든지 판매에 있어서는 탑입니다. 근데 유독 멕시코에서는 저희가 신생 브랜드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타겟으로 놓고 있는 게 마츠다. 마츠다를 타겟으로 놓은 건 크게 두 가지. 첫째, 브랜드 인지도가 26%. 브랜드 인지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제가 딱 물어봤어요. 백승환 씨한테 딱 물어봤을 때 자동차 그러면은 어느 브랜드가 떠올라요? Like any car? Any car. Any brand? Not there right now, I guess. But I mean, first thing I'd say like Toyota. 그래서 퀄리티스. Toyota. 이게 이제 비보조 인지도라고 그래요. unaided awareness. 딱 물어봤을 때 탁 튀어나오고. 26%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100명 중에 26명이 자동차 브랜드를 봤다. 비보조 unaided awareness. 비보조. 현대자동차는 지금 10%입니다. 14개월. 맨 처음에는 4.7%였어요. 10%고. 그런 어떤 리처블한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마츠다를 타겟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델 라인업 자체가 저희랑 굉장히 많이 비슷해요. 디자인이 저희 한 5년 전 디자인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마츠다를
말로 그냥 계속 해야 돼. 아니요. 됐어요? 네. 요 띵킹 퍼서빌리티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1년도부터 해가지고 저희가 브랜드 경영을 하기 위한 하나의 모토로 잡은 거고, 그거를 위해서 지금 본 동영상처럼 이게 몇 대냐 102대예요. 102대의 차를 가지고 저걸 오르골 시즈라고 했는데, 네, 저걸 가지고 이제 광고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건 마지막이고. 아니, 맨 위. 네? 아니. 제 USB 있죠. 아닌데. 수능 몇 장인데 갑자기 이것도 남은 건 없다. 다른 거 보시면 되죠. 그러면 그 교재를 가지고 그냥 바로 할게요. 보면 705라는 게 있습니다. 705인데 저희가 2014년도 5월 달에 그 멕시코에서 5월 달에 가장 처음 판매한 대수입니다. 11개의 딜러 샵을 가지고 판매한 대수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신규 진철 메이커로서는 가장 최다 판매를 하였죠. 그 다음 장 보시면 지난달까지 누적 판매 대수가 13,556대로 시장 점유율 2.3%, 11건 진입이 됐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9위입니다. 여기 훨씬 그 전에 진출한 그 넘기시. 그러면 여기 보면 두 개가 있죠. 키 석세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단시간 내에 시장 점유율 2.3%로 해가지고 기존에 이미 10수년 전부터 들어와 있었던 다른 메이커 대비해가지고 9위권으로 진입을 하게 되었는가 라는 부분입니다. 크게 이제 행간에는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시장 진출을 5월 달에 선언을 하고 그 뒤에 좀 탤런트 다음 점. 이런 식으로 이제 마케팅 방향성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분기별로 이제 진행을 한 거죠. 5월 달에 시작을 해서 4월부터 이제 보통 티저라고 그러죠. 티저 광고 및 브랜드 런칭 캠페인을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프로덕트 캠페인을 합니다. 아까 말씀을 하셨다시피 프로덕트하고 브랜드 중에 어떤 게 먼저냐, 어떻게 차별화하느냐, 당연히 프로덕트가 먼저입니다. 따라서 당시에 우리가 팔기 시작했던 엘란트라 i35와 같은 차에 대한 어떤 프로덕트 캠페인을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6월 중하순부터 월드컵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현대자동차는 아시겠지만은 그 월드컵 그 메인 스폰서입니다. 자동차 부분 메인 스폰서 2022년까지 그걸 활용한 월드컵 캠페인을 지속을 하고, 이거를 궁극적으로 다지기 위해서 브랜드 캠페인을 월드컵이 끝난 이후 지속적으로 브랜드 캠페인을 시작을 하고, 현재는
세컨 페이스로 해가지고 브랜드 캠페인을 2단계 브랜드 캠페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무엇이든지 간에 제품이 먼저 나서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 이게 이거였구나. 동반 상승을 하게 됩니다. 브랜드. 그게 중요해요. 이게 저희가 런칭을 시작을 하면서 내보냈던 광고. 당시에는 그 월드컵이라는 그 메인 그 주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런칭을 하더라도 그 월드컵의 메인 스폰서십이라는 것을 충분히 살려서 그 축구하고 결합을 함으로써 좀 친숙도를 높이기 위한, 그렇죠? 친숙도를 높이기 위한 광고 전략을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제품이든지 시장에 처음에 딱 출시를 하게 되면 가장 소원하는 게 뭐냐면 굉장히 파괴적입니다. 아이캐치, 굉장히 좀 임팩트가 강한 이런 거를 소화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뭐 아시겠지만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효과는 높을지 모를지언정 브랜드에는 악영향을. 따라서 이제 그때 저희가 구사했던 것은 그 시장에 대한 어떤 친숙도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면으로서 멕시코에서 가장 인기 있는 축구하고 결합을 해서 티저 및 저희 그 프로덕트 인프로덕션 필름을 제작을 하게 됩니다. 친숙도를 저희는 선택을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축구를 통해서 멕시코 소비자에게 다가가는 그런 전략을 구사를 했습니다. 아니 이건 됐어요. 뭐 다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프로덕트가 이제 저희가 계속 시리즈로 그 ATL과 BTL을 걸쳐서 계속 해왔습니다. 각 제품을 USP라는 건 유닉 셀프 포인트죠. 저게 바로 차별화입니다. 유닉 셀프 포인트. 다른 것과 차별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를 필름상에서 각각 순간적으로 0.5초 정도 살짝 보여주는 그런 게 있어요. 나중에 뭐 아시겠지만은 그런 식으로 시각에는 오래 남진 않지만 굉장히 짧은 순간에 싹 지나가는 게 뇌리상에는 남아요. 그건 뭐 신문방송이나 마케팅 같은 거 보면 그 이론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중간중간에 굉장히 특이한 USB. 예를 들어서 우리는 흔히 그 백 카메라 같은 거는 이 화면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게 정석인데 i35 같은 경우는 6mm가 있어요.
그런 거를 조금씩 보여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소비자들로 하여금 차별화 포인트를 잔뜩에 남게 하는 그런 전략을 구사했던 필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이제 IX, 이거는 이제 엘란트라인데 아시겠지만 굉장히 스포티하게 생겼어요. 스포티하게 생겼고 그 나레이션이나 코멘트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음악이 깔리고 그냥 계속 질주하는 거예요. 질주하면서 이 엘란트를 갖고 있는 익스트레일 포인트, 굉장히 그 곡선 있고 공격적이면서 스포티한 외관을 갖고 있는 것을 충분히 살려서 아무런 코멘트도 없이 아무런 제품 설명 없이 계속 주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프론트, 리어, 그 다음에 사이드를 지속적으로 보여줌으로 인해 가지고 제품에 대한 어떤 형상을 극대화하는 그런 그 전략을 구사했던 그 필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6월달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 시즌이었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잘 안 보시는 게 에스타디오 아스테카예요. 아스테카 구장입니다. 돈 수억 들었어요. 이거. 단지 요 수집을 짓기 위해서. 이게 몇 명이 차 하나 여기다 엘란트라는 거. 이 필름은 뭐냐면은 게린이라는 겁니다. 수반세. 여기 보시면 아마 나리기사는 카카, 브라질에 오스카, 그 다음에 지금은 완전히 맛이 갔지만은 그 카시아스, 이 세 명이 이제 현대 그 브랜드 홍보대사예요. 월드컵입니다. 그래가지고 세 명을 활용한 그런 그 월드컵 그거를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축구 이벤트를 활용을 한 거죠. 아까까지는 프로덕트고 2단계부터 이제 브랜드 인지도, 브랜드 이미지 단계로 넘어들어가는. 이거는 이제 그 POP 마트리라고 그러죠. 쇼룸이라든지 이런 데 전시를 함으로써 같이 상승 효과를 누리도록 한 겁니다. 이게 이제 브랜드 캠페인이에요. 브랜드 캠페인인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소나타 편인데 뽀르케라는 거죠. 아직까지는 이게 작년에 했던 거기 때문에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이 아이를 통해 가지고, 아이 그러면은 굉장히 순진무구하고 솔직하잖아요. 그렇죠? 얘를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죠. 뽀르케. 이 차가 왜 사셨어요? 뽀르케 이 차를 사셨어요? 아, 이 차가 뭐 현대 건데. 아니 근데 왜 이 차는 안에 넣어요? 뭐 이런 식으로. 뽀르케 시리즈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아이의 질문을 통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저 어른이 그거에 대해서 친절히 답해주는 그런 시리즈로 만든 그 브랜드 캠페인 1단계 필름입니다. 이건 이제 엘란트라를 갖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여지까지 말씀드린 거는 브랜드를 설명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ATL, above the line, 우리가 흔히 말해서 광고라든지 이런 쪽에서 얘기를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BK 부분이에요. below the line. below the line이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우리 현장에서 직접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뭐냐면 저희 이제 딜러샵이에요. 아마 저희 현대자동차 딜러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고급스럽게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각각의 딜러샵을 클릭을 하게 되면 화면으로 모든 것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드래그를 하게 되면 차가 여기 있다. 이 차까지 안에 내부까지 다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이거는 좀 신기술이거든요. 딴 데는 지금 없는 그런 건데 화면으로 원하는 차까지 드래그를 하고 거기서 이렇게 뒤로 하면 뒷모습부터 해가지고 차 안 내부까지 다 보고 서비스까지 다 볼 수 있는 그런 그 디지털 환경입니다.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필름을 보여드리면 좋은데 이제 테스트 드라이브를 또 한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드린 디테일이에요. 현장에서 익스피리언스를 극대화하기 위한 브랜드 인지도 광고도 계속 하지만 가장 확실한 건 소비자로 하여금 그 제품을 느끼게끔 하는 거죠. 타보니까 좋다. 타보니까 좋다라는 느낌은 100번의 광고를 들어도 이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2단계로 해가지고 테스트 드라이브를 대대적으로 주요 도시에 시작을 한 거죠. 쇼핑몰 옆에 큰 주차장을 임대를 해가지고 엘란트라하고 여러 가지 차종에 걸쳐가지고 시승 기회를 줌으로 인해가지고 직접적으로 우리 프로덕트에 대한 어떤 필링을 느끼게 하는 BT의 전략입니다. 네? 시간이 드론. 이건 마찬가지로 우리 쇼룸에서 드론을 활용을 해서 우리 그 브랜디 활동을 한 겁니다. 참고로 이 활동은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저희가 이제 그 반기별로 해서 그 마케팅 그 콘테스트를 하는데 참고로 저희가 최우수상을 받았던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BT의 활동이죠. 그래서 그 딜러샵 5에다가 현대하고 뭐 여러 가지 함으로 인해 가지고 IP층을 이동하는 그런 겁니다. 역시 브랜드 전략입니다. 이것도 참 돈 많이 드는 건데 필름을 보여드릴 시간이 없어서 참 죄송한데 이것도 그 월드컵 시리즈 중에 하나예요. 공을 놓고 누가 호신에 차는 순간 그 카니발 하듯 모든 무인들이 나와가지고 춤을 추는 그런 거를 월드컵 기간 동안 꾸준히 했던 그 액티비티입니다. 이거는 아마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우디토리움 나시오날에서 저희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그 익스피리언스라든지 프로덕트라든지 브랜드 이미지도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마지막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문화 체험이죠. 랜드마크가 어디고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어디냐. 그래서 우리가 선정했지 아우디토리움 나시오날. 거기는 자동차 업계는 최초로 저희가 이제 브랜딩을 시작을 한 겁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이 많아요. 사람이 앞서 찍으면 메시지도 날릴 수 있고 연인이 와가지고 거기서 뭐 우리처럼 카톡처럼 하게 되면 그 창에 뜨게끔 한 어떤 여러 가지 각각 이벤트를 하는 이제 그런 기법입니다.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저희 인지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페이스북의 엔게이지먼트라든지 페이보릿이 굉장히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드릴 것은 뭐냐면 아마 여러분들 중에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 메시지 투 스페이스. 이게 얼마 전에 그 칸 광고제에서 수상한 그 작품입니다. 한계를 넘어서라는 얘기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Q&A도 갖고 하면서 얘기를 해드리고 있었는데 질문 하나 안될것 같은데. 아 예.